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착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우리 유식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범법행위고 어떤 게 합법화된 행위인지를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범법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또 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했는데요. 근데 그게 나중에 범법행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꼭 범법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닥터들은 유식합니다. 똑같이 법을 배우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배우는데 불구하고 이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행위를, 이렇게 범법행위를 살짝 피해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애전에게 처음 주는 건 우리 간호사들. 왜?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게 뻔히 눈이 보여요. 이게 범법행위라는 걸. 근데 본인은 몰랐었대요. 근데 몰랐었다고 해서 법정인 곳에서 저 몰랐는데요 라고 해서 죄를 감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독박을 쓰게 되는 게 우리 간호사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이거 법규 이거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많이 나오는 문제만 딱 보고 아예 법규 과목을 없애버리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딱 보고 이것만 외워 라고 해서 간신히 국가고시만 통과하는 그런 학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그 학생들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은 붙긴 붙어요. 붙긴 붙는데 이제 생활하면서 법을 모르니까 혼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법은 우리가 간호사 생활을 하려면 이건 죽을 때까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식의 단기적인 수업보다는 장기적인 수업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까시는데요. 앱이 법제처라는 앱이 있어요. 법제처. 이거 꼭 하나 깔아두세요. 그래서 깔아둬갖고 그 다음에 툭하면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뒤져보시면 돼. 우리랑 관련된 법은 모두 1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합법화된 행위인지 모르겠다. 그럼 찾아보시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도 저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법에 대해서는 대응하도록 힘을 좀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우리 법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게 이제 몇 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법은요, 3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법은 말 그대로 법인 거고요.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 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거냐면 보건복지부령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약간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기본적인 것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는 우리 시행규칙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국가고시를 대비할 때는 당연히 법에 대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령이나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몽땅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령이나 규칙은 다 하지는 않을 거고 필요한 사항만 제가 이게 파리가 이런 필요한 사항만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네모 박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영이나 규칙 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영이나 규칙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올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근데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영이나 규칙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법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뭔 소리냐면 기본 계획서라는 게 하나 있어요. 기본 계획서. 이건 법마다 기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개의 법을 배울 건데 11개의 기본 계획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기본 계획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누가 짜냐면 높은 사람이 짭니다. 높은 사람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기본 계획은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짜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 밑으로 내려요. 자, 이 서열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 기본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 계획을 짭니다. 이때 실행 계획은 대부분 매년 짭니다. 1년짜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밑으로 내려요. 그 밑이 누구냐면 시군 구청장이에요. 자, 제가 걱정돼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시도지사의 시하고 시군 구청장의 시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시도지사의 시는 서울특별시, 이렇게 큰 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군구청장의 시는 뭐 안양시, 용인시, 이렇게 조그만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이 기본계획, 그리고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짭니다. 1년에 한 번씩 짜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계획이야. 결국 위의 뜻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서냐면 상의 하달식의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11개의 법 중 10개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라고 굉장히 유명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는 당연히 시험 문제가 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기본계획 느낌 들어. 그럼 무조건 5년. 그리고 밑으로 내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웬만하게 답을 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고 그럼 요거에 따라 이 서열을 안다면 요 계획서를 수행하는, 실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요 지금 서열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추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 이 계획서대로 실행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 시군구청장이요. 실행계획자고 자기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실행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도 실행계획을 하고 자기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실행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획서대로 잘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사람 누굴까요? 평가하는 사람. 누가 할까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겠죠. 누구 거를? 시도지사의 실행을 평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합니다. 또 누가 평가할까요? 또 시도지사가 하겠죠. 왜? 누구 거를? 시군구청장 거를 또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도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서열만 하면 누가 실행을 하는지 누가 평가를 하는지 이거 눈에 보이거든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법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11개의 법을 배울 겁니다. 자, 11개의 법 중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의료법이겠죠.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그래서 의료법은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처음부터까지 다 뭐든지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의료법이 가장 여러분의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그래서 좀 아시면 되고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건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알면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요. 건강보험, 이거는 현장에서도 되게 사용이 많이 돼요. 특히 대부분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아, 건강보험이 이런 거였어? 라고 약간 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는 좀 시간적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또 하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깊게 들어갈 거고요.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보건법. 이거는 당연히 지역사회의 주 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보건법도 좀 깊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커버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자, 마약 같은 거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약 자체가 용어가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데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저도 이거는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역법 1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나올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그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역시 그렇고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응급실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1문제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보건의료기본법 하면은 의료법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장에 있을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법이 보건의료기본법이 가장 짧습니다. 물론 에이드도 짧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요것도 하고 나면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혈액관리법은 뭐 헌혈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개의 법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혹시 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법은 되게 어려워라고 하지만 효자 과목이 법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대부분 뭐 법규 과목 어떤 경우는 뭐 만점, 거의 만점 많이 때립니다. 또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근데 작년인가요? 법규 때문에 떨어지신 분 한 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뭐 다른 건 다 많이 맞았다 그러는데 법규를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면 법규는 공부를 하면 이거는 꼬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규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무시하는 거죠. 아, 법규 나 알아. 그래서 무시하면 그래서 끝에 가서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 효자 과목,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또 덧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법규 과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앞에 보시면, 책을 잠깐만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의료법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저희 50분 하고 10분 쉴 건데, 50분쯤에서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존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눠드릴 또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가로놓기예요. 가로놓기는 여기다 답을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로놓기 하고 그 다음에 요 책에 그 법이 끝나는 쪽에 보시면 또 기출 필수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핵심 문제 하고 그래서 이론만 가로놓기 그 다음에 핵심 문제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론만 3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이 가로놓기만 갖고도 웬만하면 뭐 과락은 안 할 겁니다. 거의 한 70%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놓기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들고 다니면서 가로놓기는 비어있으니까 항상 보면서 쭉쭉 기억하시다 보면 법규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 그거는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나중에 갖고 오셔야 되는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의료법 처음에 들어갑니다. 자, 의료법의 목적. 우리 목적이 시험지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법만 11개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11개라는 거죠. 이거 외우기 정말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목적 나오면 좀 쿨하게 틀려버리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목적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의료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료인 누구의 면허를 받는 것 같아요? 누구의 면허? 예,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입니다. 제발 자격 아니에요. 자격하고 면허는 틀립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면허를 받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면허를 받은 5사람을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다 5사람 모두 사자로 끝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제발 약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도 당연히 의료인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인의 종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당연히 맞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의료인이 하는 일. 자, 1번입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그쵸? 2번, 치과의사. 아, 이건 치과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아.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자, 한의사, 한방만 들어가면 돼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자, 조산사요. 조산가, 인부, 해산부, 산욕부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힘으로 한대요. 그렇겠구나. 자, 간호사 요번에 되게 많이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많이 바뀐 겁니다. 예전이랑 항상 바뀐 거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올 겁니다. 특히 간호사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자, 가본 볼게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느낌으로 이거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찰하고 자료 수집하고 판단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간호과정 같아요. 간호과정. 네, 간호과정은 법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자존심 상하지만 진료보조 있습니다. 자, 4번.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이거 보세요. 교육이 우리 일로 됐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환자에 대해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상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닥터들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되게 간호사들이 교육을 잘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교육하는 간호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좀 남한테 교육하는 거 되게 좋아해.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 그럼 이걸 좀 부각시키세요. 그럼 병원에 가서 3교대 안 해도 되잖아. 교육하는 간호사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사업이 뭐냐면 그 밑에 박스. 대통령령 하니까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행령 2조 겁니다. 간호사의 보건활동. 거기에 1번, 자, 농어촌 등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 저는 이거를 농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농특법 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자, 2번입니다. 모자보건 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자, 세 번째입니다.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네 번째, 그 밖에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나냐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라번입니다. 라번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 이번에 엄청 많이 바뀐 거니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겠다. 눈도장이라도 자꾸 찍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의료기관 나옵니다. 자, 의료기관, 우리 이제 뭔지는 아실 거야. 이거를 법으로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업을 행하는 곳. 이게 의료기관이야. 자, 이거를 의료조산의 업입니다. 분명히 외워두세요.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의료보건의 업, 의료교육의 업. 이러면 여러분들 또 아무 생각 없이 의료보건의 업인 것 같아. 이걸 답을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의료조산의 업입니다. 결국 조산원까지 의료기관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의료조산의 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보고 그냥 줄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그 다음에 조산원. 그 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자, 이거는 상식. 의원급 의료기관. 뭐가 있을까요? 의원. 옳지. 또. 한의원. 또. 치과의원. 요 세 개 있습니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책에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우리 의원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의료기관일까요? 아니면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걸까요? 예, 외래 환자.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조산원은 그냥 말 그대로 조산원입니다. 자, 병원급 벌써 졸지 마세요. 자, 병원급 하면은 외래 환자, 입원 환자. 예, 입원 환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뭔가를 하는 곳이 병원급이에요. 자, 병원급의 종류 병원이 있습니다. 또 치과병원, 또 한방병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합병원 있습니다. 요 5개를 우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자, 이 중에 요양병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뭐가 있냐면 정신병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의료재활시설. 자꾸 외워두셔야 돼. 요 2개를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책에는 아주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미리 하겠습니다. 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내가 개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설인 거야, 개설하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설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나 하지 못하겠죠. 누가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내가 조산원을 개설할 거예요. 조산원. 이것도 역시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조산원은 누가 개설할 수 있을까요?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만이. 자, 그냥 병원급입니다. 병원급을 개설할 거야. 그러면 시 도지사의 허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고하고 허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가 받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군구청장만 딸랑 외우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의 신고, 그리고 시도지사의 허가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법은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마구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내가 이렇게 쭉 개설하고 이제 그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다가 이사 가고 싶어. 이전하고 싶어요. 이전할 때 의원급은 똑같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조산원도 똑같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급이요. 병원급은 똑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전입니다. 이전. 자, 그러고 나서 신나게 하다가 이제 좀 폐업하고 싶어. 폐업입니다. 폐업. 자, 폐업할 때는 몽땅 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요. 자, 이건 나중에 법이 나오는데 지금 외워두세요. 그래서 개설 이전은 똑같은데 폐업할 때는 몽땅 다 시군구청장에 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의원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의원을 갖고 있으면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요새는 이제 뭐 디스크에 다 있긴 하지만 내가 폐업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건 요 USB 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차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보건소장에게 이관을 합니다. 보건소에 이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갖고 싶어. 이럴 때는 내가 갖고 있어도 돼요. 단 보건소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돼요. 이거 내가 보관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이렇게 뭐 종이 쪽지 같은 걸 주면 본인도 또 그거를 다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요 정도로 아시고 그 다음에 좀만 더. 우리 공부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병원 하면은 몇 병상 이상? 병원 하면 30병상 이상입니다.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셔야 돼.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병원이 몇 병상이 글쎄 이러면 무식한 겁니다. 그냥 30병상 이상 하면 이걸 병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종합병원은요. 예,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하시면 돼. 근데 종합병원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까지는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 7개여야 돼. 필수 진료 과목 7개. 그러면 나머지는요. 필수 진료 과목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300병상을 초과했어. 300병상을 초과했다는 거는 301기부터입니다. 301기부터. 이거는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 9개. 그럼 2개 차이 나지요? 2개 차이 외우셔야 되겠죠. 2개 차이 뭘까요? 하나는 정신건강의학과, 그 다음에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요 2개. 결국 우리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어. 그럼 300병상이 초과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필수 진료 과목 7개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속하는 전문의. 그럼 나머지는요. 전속하지 않는 전문의가 있어도 상관없다. 요 9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전속하는 전문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가 있어도 상관없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접근에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줄쳐 보겠습니다. 자, 책은 4쪽이고요. 자, 거기 1번은 했고 2번입니다. 자,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 1번. 의원급 의료기관. 자, 2번 밑으로 내려가시면 조산원 보이실 겁니다. 3번 병원급 의료기관 보이시죠? 자, 의원급부터 들어갈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까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환자로 얘기했습니다.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아까 분명히 3개 얘기했습니다. 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인부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급. 자, 병원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아까 분명히 했고요. 종류로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라번의 요양병원. 자, 요양병원은 다시 2개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가로 안에 요양병원 그 2번째 줄 보시면 정신병원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의료재활시설 있을 겁니다. 요 2개를 묶어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양병원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 좀 신경 쓰셔야 돼. 그 다음에 종합병원까지. 여기까지가 병원급 의료기관.
자, 그 다음에 3조의 2, 맨 밑에 있죠? 병원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30개 이상의 병상 해놓고 가로 안에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요양병상은 요양병원만 해당이 된대. 무슨 병원 없어요, 지금? 치과병원 없습니다. 결국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시험 문제 나왔겠죠. 예, 30병상,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30병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 병원은 30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옆에 가시면 3조의 3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자, 종합병원 1번 보시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2번입니다. 2번하고 그 밑에 3번을 묶으세요. 2번, 3번을 묶으시고 2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야. 그럼 무슨 과 이렇게 해놓고 7개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그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된대요. 그럼 이 무슨 과 외울까요, 말까요? 네, 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다 있어야 되는 과들이 많아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거 중에는 3개만 있어도 돼. 뭐 4개 다 있으면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의학과가 뭐지? 영상의학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쪽 같아요. 엑스레이 쪽. 마취통증의학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병리과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법규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말 갖고 장난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예요. 그렇게 해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앞만 눈 씻고 봐도 7개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 3개, 4개, 5개,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개는 마음대로 있으면 돼요. 아무거나. 하여튼 7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6개는 필수고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선택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4개 그냥 다 둡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300병상을 초과했어. 그러면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7개 플러스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그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오른쪽 잠깐 가시면 이 경우 필수 진료 과목 외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7개, 9개 이외의 과목은 전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아두셔야 할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있고 전문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구분해 드릴게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의원을 개설할 거야. 누구한테 한다고요? 의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그러면 내가 병원급이면요. 병원급. 시도지사에게 허가. 예.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이에요. 자, 이거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상급종합병원. 또 하나가 전문병원이에요. 전문병원. 자, 상급종합병원이니까 종합병원급에서 지정하겠구나. 종합병원이니까 종합병원 중에서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자,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상급종합병원이에요.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곳. 그런데 비해서 전문병원은 병원급에서 합니다. 병원 중에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 종합병원이고 중증질환이고 전문병원이니까 병원급이고 특정질환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곳을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이라 하는데 혹시 아까 필수 진료 과목 기억하세요? 아까 필수 진료 과목 만약에 200병상이야. 그럼 몇이에요? 필수 진료 과목 7개. 300병상을 초과했다면 9개.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은 필수 진료 과목이 20개예요. 20개.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은 엄청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겁니다.
자,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있고 줄만 치면 되는데 일단 볼게요. 자, 어디 볼 거냐면 3조의 4를 볼 겁니다. 3조의 4 상급종합병원이요.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옆으로 가시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자, 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20개입니다. 20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그럴 것 같아요. 세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자, 네 번째,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예. 그래서 이건 그냥 가벼운 마음 보세요. 그러니까 20개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잘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하는 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누가 평가하는 것 같아요? 눈치로.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네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13조에 옵니다. 이제 전문병원 들어갑니다. 전문병원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쭉 써있네요. 이런 거는 그냥 슬쩍 보기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누가 평가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전문병원.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요 정도 요건 나오면 돼.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나옵니다. 상급종합병원도 나오고 그냥 그냥 전문병원도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의료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료인 4조. 요거는 시험 문제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보기 중에 슬쩍슬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대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이름으로 개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 실습하면서도 보셨을 적 있으실 텐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된다. 혹시 환자 권리 게시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디에 게시돼 있어요? 대부분. 화장실 문 쪽에 있어요.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또는 뭐 복도에 볼 수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환자 권리인데요? 거기 그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환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환자 권리, 가번에 진료받을 권리 있습니다. 진료받을 권리. 옆으로 가시면 나번에 알 권리 있습니다. 알 권리. 그리고 자기결정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건의료기본법 하면서 다시 할 거거든요. 좀만 참으시면 돼. 다번에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있고요. 라번에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요게 4개의 권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목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문제는 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면 환자의 권리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뜻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나중에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뜻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제목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비해서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게시해 놓는구나. 자, 그럼 다시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빌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면허 취소예요. 면허 취소.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하여튼 빌려주면 면허 취소. 여러분 꼭 그래.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면허증을 빌려줄까요? 이거 은근슬쩍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시에 합격은 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취업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눈치 보면서 집에서 실실 놀고 있는데 앞에 병원에서 우리 동네 바로 앞에 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합격을 했는데 집에서 놀고 있다면서요? 오늘 이제 열불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돈도 없을 텐데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릴 테니까 그거 뭐 면허증 복사 갖고 자기한테 보내달래요. 복사만 해주면 되나요?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복사만 해서 줬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이거 좀 괜찮거든요. 수월찮거든요. 요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면허증이 거기 의료인에 붙어 있는 거죠. 내가 거기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빌려주는 거고 30만 원의 인생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5번입니다. 자, 의료기관의 장은 요게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요번에 실습하면서 명찰 챙겨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또 실습 오신 교수님들도 명찰 챙기고 요번에 이거 생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설 좀 보세요. 신설된 날짜 2016년 5월이에요. 5월. 그렇죠? 근데 5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막 부랴부랴 막 하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자, 5번 볼게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는 각각의 학생, 그리고 간호조무사, 그리고 옆에 가시면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 다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있네. 명찰 안 달아도 되는 거. 응급의료사항이요. 또 수술실 명찰 잡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할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찰의 표시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 가시면 어디냐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네모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곳. 격리병실이요. 격리병실 명찰 달지 않아도 되는구나. 무균치료실 역시 안 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수술실이나 무균실 같은 데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응급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명찰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6번입니다. 요번에 요 사건 터진 거 아세요? 일회용 주사기를 10년 동안 썼던 의료기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얼마나 돼요? 되게 비싸요? 일회용 주사기?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 300원인가 400원인가요? 그걸 10년 동안 어떻게 씁니까? 물론 믹스한다고 했겠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전부 다 무슨 A형 간염 다 걸렸잖아요. C형 간염 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요 6번 문구입니다. 자,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밑에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의료용품 안에는 가로 안에 쭉 보시면 뭐 주사기, 주사침, 수액용기 뭐 쭉쭉 써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한 번만 쓰고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조의 이거 엄청 말이 많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수님들이 얘기하셨죠? 좋은 거래요? 나쁜 거래요? 좋다고. 그래서 대부분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윗분들, 간호사 세계 윗분들, 그렇죠? 그리고 무지무지 나쁘다면 현장에 계시는 우리 간호사들 엄청 힘들죠. 근데 윗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윗분들 왜 좋아하냐면 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간호사 수가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간호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파워풀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좋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윗분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우리 현장에 뛰는 우리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혼자 달라면 하다못해 그래요. 막 환자가 찾는 거에서 막 가면은 물 좀 주세요. 물이 냉내고 있는데 자기가 떠다 먹어도 충분한데 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지진 않을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번창할 것 같긴 해요. 번창하니까 여러분도 여기 많이 대상이 힘들 겁니다. 나중에 가면.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1인당 환자를 5명으로 만들겠다예요.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5명 정도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근데 그 5명으로 가기 위한 가도기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엄청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자, 보시면 1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랑 옆에 가시면 2번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옆에 가시면 간호조무사, 그 밖에 간병 지원 인력에 대해서 밑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 간호사만 있는 건 아니네.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먹을까요? 간호조무사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 인력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어느 의료기관에서 하는지. 자, 2번입니다. 이거 요 자리에서 외워주세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제공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공할 수 있도록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4번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뭐예요? 시립병원, 국립병원 이런 데서는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런 데서는 간호사를 엄청 많이 뽑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옆에 보시면 이러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그렇죠? 이거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솔직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터진 거예요. 메르스가 우리나라 보호자 이런 시설 때문에 더 많이 퍼진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호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감염병이 돌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상주하지 않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6번째,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그 제공 인력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를 막 계속 인력을 채취하지 말고 돈도 좀 충분히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초기 단계에서 좀 힘들긴 할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가장 이상적으로 될 겁니다. 하여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조, 이제 우리 이제 면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의사, 치과사, 한의사 면허 있습니다. 이 친구들 국가시험 봐야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국가시험을 보고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장관의 면허를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시험 볼 자격이 있느냐예요. 시험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번, 2번, 3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고등교육법 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 어디 가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과에서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누구세요? 말이 긴데 누굴까요? 말 그대로 의과대학 졸업한 애들, 의과대학 졸업한 애들 또는 뭐 한의과대학 졸업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친구들은 국가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이요. 평가 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한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는 누구세요? 이분들. 네? 의전 아시죠? 의전. 네, 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전을 졸업한 석사, 그럼 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외국의 의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의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한국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예비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국가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비시험이 되게 어려운 건 아시죠? 예비시험이 뭐냐면 주로 한국말이라면서요. 한국말. 그런데 한국 사람이 봐도 떨어진다면서요. 엄청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예비시험 1차, 2차 있습니다. 요거 시험 보고 여기에 합격을 해야지만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혔나? 자, 다음 중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 자, 첫 번째,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졸업한 자. 자,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 자, 세 번째, 이 두 개만 합시다. 자, 국가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 2번이죠. 그럼 이거 정답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응?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요것만 하면 돼요? 그렇지.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딴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따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예비시험을 보고 그러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시험들이 좀 자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잘 못 골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졸업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예비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평가 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의학, 치약,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누구지? 이분들?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학교 4학년 있으세요? 지금? 예? 예, 이분들이요, 이분들. 이분들 6개월 이내에 어때요? 졸업을 하고, 우리 졸업을 먼저 합니까? 시험을 먼저 봅니까? 시험을 먼저 보잖아요. 졸업은 그 다음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들은 지금 간호사 면허증, 그러니까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 시험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시험 볼 자격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분들만 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조산사 면허입니다. 자, 조산사 면허는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옆에 쭉 가시면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역시 장관이 면허를 주네요. 그러면 도대체 그 국가시험을 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1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자. 아, 조산수습과정이 1년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2번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아까 의사랑 다른 점은 뭐죠? 의사랑 다른 점은 예비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비시험은 의사, 치과사, 한의사만 있어요. 조산사나 간호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시행규칙 3조입니다. 아까 1년간 수습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수습과정을 거치는 곳이 어딘데?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자,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옆에 가시면 산부인과 수련병원, 또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자, 중요합니다.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돼. 아, 100건 이상은 돼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이때 수습생의 정원수는 월 평균 분만 건수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결국 우리 병원에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이야. 그럼 수습생 정원수는 몇 명? 10명 되는 거죠. 숫자 외우셔야 돼. 100건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간호사 면허 나옵니다. 자, 1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대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험 볼 자격이 있느냐? 1번.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물론 졸업 예정자들이긴 하지만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의사랑 다른 점은 역시 예비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자, 졸업 예정자들. 거기 있죠? 자,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건 아니네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8조 결격사유 있습니다. 이런 건 상식입니다. 결격사유. 우리도 시험 볼 수 있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정신질환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야. 그러니까 전문의가 그냥 간호사 해도 돼? 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 해도 돼? 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이분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정신분열증 환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정신과 의사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이분 지금도 가끔가다 환자를 이렇게 정신과 환자를 보다가 옆에 있는 간호사를 툭툭 쳐요. 여기 환자 뒤에 서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있을 때 간호사 안 보이는데 보면 아, 내가 또 헛것이 보이네? 그래서 약 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책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책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 얼굴이 딱 있어요. 표지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정신과 환자다. 눈이 풀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신과 환자 약 먹는 정신과 환자 보면 눈이 풀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아 정신과 환자가 맞긴 맞구나. 근데 인기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환자들한테 어떤 환자 자기가 헛것이 보이는데 나도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이러면서 말했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은 네, 전문의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약, 대마, 향전성약품 중독자. 당연히 안 되겠죠, 중독자. 세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 이 사람들 누구세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바보 같은 사람. 머리 꽂고도,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라 그냥 바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보, 그치? 바보는 결국 사회에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치? 한정치산자는 누구냐면 노름에 빠져서 그냥 손을 잘랐거든요. 발가락 갖고 노름하는 사람. 결국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디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거를 우리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딱 판결이 나야 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면허증을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넣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은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